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 김원장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기재부가 이르면 이번 달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김원장 경제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이 재산세 내는 달이니까 먼저 이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 개편은 이번 세법 개정에는 빠질 것 같다는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요. 자,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7월에 나오고 9월에 나오잖아요. 네, 집값이 올랐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10% 정도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예.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종부세까지 내니까 강남에 한 40억 주택은 이번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9월에 한 번 더 내면 600만 원, 여기에 12월에 40억 주택은 종부세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올라서요. 그러니까 40억 주택의 평균 한 1년 보유세가 해마다 한 750만 원이다. 집주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고, 반면에 이제 서울 국가주택이 1년 만에 또 한 3억, 5억 정도 높은 것은 한 10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반포, 여의도, 목동 이런 데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부담은 되지만 사실 이 주택들이 워낙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1년에 한 750만 원 부담이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 여전히 해묵은 논쟁입니다. 네, 보유세가 높기로 유명한 미국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유독 또 보유세가 비싼 나라고요. 미국은 집 살 때 가격으로 계속 매깁니다. 우리는 이제 해마다 공시 가격으로 다시 평가를 하잖아요. 오른 만큼. 예. 네. 비싼 주는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데 3% 가까이 되니까 40억, 우리 돈 40억 주택이라면 3%니까 1년 보유세가 1억 2천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우리는 아까 750만 원이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가주택이 종부세 포함해서 실효세율이 0.2%, 미국은 2에서 3% 정도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10년 동안 조금씩 올려서 1% 만들려고 했는데 뒤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집값이 워낙 내려가니까 이걸 이제 원위치시켰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은 안 하겠다는 뜻 밝힌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과표, 이제 예를 들어 집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10억 원의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하고 그 과표 기준에 맞게끔 해서 6억 원이 과세가 된다면 6억 원 기준으로 그 6억 원에다가 곱하는 가격입니다.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점점 이걸 올려서 95%까지 올려서 사실상 과표 그대로 과세를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걸 60%까지 낮춰놨죠. 예. 네. 요걸 다시 80% 정도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한 30억 주택의 종부세가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고 종부세의 가액 비율이 있는데 종부세 걸 올리는 게 아니냐. 네. 이 경우에 이제 종부세가 한 30억 주택의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한 200까지 조금 높아질 걸로 예상은 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네. 예.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다른 부동산 관련 세제는 건드리나요, 안 건드리나요? 그것도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원래는 좀 공약을 보면 좀 고칠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대출 규제로 급등하던 서울 집값이 잡혔잖아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때 굳이 카드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40 몇 개인가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지금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하여튼 우리 그때마다 정책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 그 원칙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근데 종부세 이런 거래세 일종의 거래세를
종부세 이런 거 폐지하고 소득세 합쳐버리고 예. 너무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양도세나 취득세 이런 걸 조금 완화해줘서 보유세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여서 집을 사고 팔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장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다 그렇습니다. 이거고. 네네네. 그동안에 그 2주택자 이상한테는 보유세를 더 중과하고 또 2주택자 이상이 집을 팔면 양도세도 또 더 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똑똑한 집 한 채만을 원해서 강남만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똑똑한 집 한 채 논란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 그러죠. 이걸 이제 상당히 깎아주고 있는데 그게 내년 5월까지 일몰되는 법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5월 전에 정부 여당이 또 이 부분도 이제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만 그렇죠. 놔두면 다시 원위치 되니까 예. 이걸 계속 깎아줄지 아니면 양도세 중과제도를 없앨지 아니면 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 주택 3채, 4채, 뭐 2채 이상 사지 마라 했는데 그랬더니 여유 있는 분들이 강남에 한 채에 몰려버리는 이 현상. 그래서 강남만 계속 오르고 그게 또 서울의 다른 주택까지 계속 영향을 주는 예. 네, 이런 부분. 저는 뭐 예를 들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방에 일단 그 한 3, 4억 정도 되는 지방에 3, 4억이면 좋은 집입니다. 네. 예. 그런 건 좀 풀어주면 그러면 사실 여기 투기적인 수요는 별로 없거든요. 누가 예를 들어 전주나 뭐 대전에 집 사서 집값이 올라서 투기를 하겠다 이런 수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서울에 여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고향이 경기도 이천이다, 뭐 전북 전주다 그러면 거기에 집 하나 더 좋은 거 사고 여유 있는 분들이 지금 서울 집은 언젠가 뭐 팔질 않거든요. 언젠가 아들 딸에게 물려주려면 근데 중과세 때문에 지금 못 사거든요. 지방 주택을.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주면 그래서 서울은 자꾸 팔게 하고 지방은 좀 사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고요. 자, 이 코스피 지수 5000 시대 개막이 지금 주요 국정 목표이니까 주식 관련된 세법 개정 내용은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가 배당도 받고 또 예를 들어 은행에 넣어놓으면 똑같이 이런 소득은 15.4%가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는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그래서 예전에는 부부 별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부 합산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1,000만 원, 남편이 1,000만 원 정도 금융소득이 예금이나 배당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2천 넘어가면 이제 49.5%로 넘어간 부분은 거의 절반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대기업 대주주들은 10억을 배당하면 세금을 5억 내니 그러니까 배당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해주는 상장사는 그럼 세율을 좀 낮춰줄게. 가뜩이나 대주주들이 지금 세금 때문에 법인에 있는 돈을 자기 통장으로 못 빼오거든요. 배당 이렇게 하면 배당을 늘려주지 않겠나 이런 법안인 겁니다. 그런데 배당 소득은 거의 대부분 부자들이 받는 거라서 이것 역시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배당 소득이 연간에 한 우리 국민 30조 정도 타가는데 그중 1%가 배당 타가는 사람 1%가 20조를 가져갑니다. 그중에 0.1%가 14조 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배당 소득을 깎아주면 당연히 그 주식 수백억 갖고 계신 분들이 세금을 크게 반면에 대부분의 99%의 개인 투자자들은 연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는 분들은 몇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법안인데 이렇게라도 해야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리지 않겠느냐. 네, 아직도 배당 성향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니까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논란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자사주 의무 소각 이것도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상법을 한번 고쳤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한 번 더 고치겠다는 건데 이건 이제 말씀하신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 특히 미국 증시 투자하는 분들은 미국 기업들은 애플 같은 데는 계속 자기 주식을 사서 그냥 소각을 없애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네, 그러면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우리는 반대로 주식을 줄이지 않고 늘려버립니다. 신주를 계속 발행해서 증자를 하거나 예를 들어 친구 회사가 내가 발행한 한 20억 물량을 친구 회사가 인수해버리면 내 우호 지분이 늘어나고
그 제3자 유상 배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앉아서 우호 지분이 늘고 그런데 주식 수가 늘어났으니까 주가는 떨어져서 다른 다수 일반 주주는 주가가 떨어지는 지금도 예. 뭐 롯데렌탈 이런 데서 수도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 그럼 자사주 갖고 있지 말고 갖고 있으면 소각해라 미국처럼. 미국은 일부 주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뭐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좋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 여전히 코스피를 믿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미국 증시 예탁금이 늘어서 현재 지금 우리 국민이 미국 증시에 사놓은 주식이 180조 원을 넘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든 우리 시장으로 우리 자본시장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 이제 법인세 부분인데 이 신임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우리 법인세율이 낮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법인세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조금 낮더군요. 조금 선진국보다 유럽 쪽보다는 낮고 그쪽은 세율이 세잖아요. 예. 미국이나 싱가포르는 17%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24%인데. 근데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는 1%포인트 깎아줬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누가 되느냐 하면 이제 개인이 내는 소득세율 등이 높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이 그 기재부 장관 청문회 할 때 이거 감세 원위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가 뭐 좀 분위기를 좀 맞춰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부담이란 말을 썼어요. 납세자가 능력 있으면 그만큼 세금 더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예. 그 이제 기업 같은 데가 세금 낼 여력이 있다 이런 건데, 네. 근데 법인세율을 좀 높여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상속세 이런 거 좀 제가 볼 땐 기업 총수들이 상속세 낮춰준다 그러면 법인세율 더 올려라 할 것 같아요. 법인세율은 기업이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자기가 내는 세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상속세가 지금 우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세가 2022년에 우리가 기업들이 돈 벌어서 낸 세금이 100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0조로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올리려면 잘 나갈 때 기업이 그렇죠. 돈을 많이 벌 때 올렸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 정부 주요 정책 이번에 추경도 했습니다만 재정 지출 계획은 워낙 많은데 돈 들어올 구멍은 별로 없고 세금 올릴 계획도 없다면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적자만 자꾸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조금 조금 세율을 올릴 부분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300조 이상 국가부채가 늘었고 윤석열 정부 3년 했는데 200조 원 넘게 나라 빚이 늘었고 지금 이번 정부 주요 정책 과제만 5년간 210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디서는 더 걷어야 되는데 더 걷는 것 차라리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했던 것 같아요. 증세 없이는 뭐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든 해야 찾아야 되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낭비성 재정 찾아라. 네, 근데 하여튼 이것도 중요하죠. 그 헛돈 쓰는 SOC 이런 것도 지금 좀 샅샅이 좀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재부가 어떤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장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공통 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할까요?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 나경원, 윤상현 그리고 이제 송원석 그리고 장동혁 이런 의원들 지목을 했어요. 인적 쇄신의 대상이다.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다. 이게 많이들 얘기했던 겁니다만 이게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직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윤희숙 의원이 상당히 위원장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뜬 인물을 꼽고 한 명을 더 구제한다면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미국 특사. 네, 특사로 발탁된 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몰매를 맞았어도 아무튼 뜨긴 떴다. 윤희숙 위원장. 그렇습니다. 최준 원장은 뜬 인물. 근데 국민의힘 그 당권 경쟁 관련해서 전체 여론조사 1위 회사의 조경태 의원이 이제 김문수 한동훈 포함해서 전체 국민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면 상당히 좀 놀라운 수치다. 그래서 떠오른 인물인데 다만 이제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좀 뒤로 처집니다. 그래도 그래도 전혀 좀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좀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당권 관련해서 앞으로 중요한 좀 변수 인물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해서 꼽아봤습니다. 전체 국민 여론조사 1등이 자꾸 바뀌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왔다 갔다.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은요, 최창일 교수.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강선우 보건복지부 그 여성가족부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이 진인물을 안 꼽을 수가 없어요. 뭐 누가 이게 장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 내일 금융업에 발표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지긴 진 것 같아요.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과연 이런 행태를 가지고 과연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이 두 분은 일단 진인물이다. 아마 장관이 되든 안 되든 그것과 관계없이 일 것 같습니다. 최준 원장. 저도 시상님 교수님 뻔히 두 명을 꼽을 줄 알면서도 두 명을 꼽은 이유가 17명 청문회인데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난타를 받은 건 좀 드물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지나면 그냥 뭐 소나기 한 차례 지나간 것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내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형태로 계기가 되면 그 표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하고 또 하나는 당사자가 2명이 정말 운 좋게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직을 추스려 갈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이 방송에서 이 조각 단계에서의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초기에 문제가 된 사람들 일단은 버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타겟으로 집중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넘어간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한 그대로 딱 요 2명만으로 지배하게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별로 문제 없는 것처럼 넘어가 버렸고. 문제가 꽤 많았는데 아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2명으로 타겟팅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도에 아마 결론을 내릴 거라는 뭐 대통령실의 전언들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2명 다 그 낙마될까요? 한 명만 낙마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2명 다 낙마시키는 게 사실 이재명 정권의 부담이 덜 될 텐데 안 될 텐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그 김상우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입당했잖아요. 민주당으로 꽤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지녔다가 지금 요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또 강득구 의원도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을 많이 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그 두 사람이 이진숙만 콕 찍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선우 얘기를 일부러 안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김상욱 의원은 김상욱 의원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건 인품에 관련된 문제고 좀 더 잘 모른다. 뭐 이런 취지를 얘기하는데 잘 모를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 의중을 살핀 게 아닌가 이 두 사람이. 한 명만 이진숙만 그런 느낌도 드네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민 끝에 두 사람을 오늘 또 고민을 하겠지만 결국 최종 선택 한 명으로 저는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숙 의원 같은 거. 그리고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또 언제 나중에 장관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역 불패의 신화를 가급적이면 유지하고자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좀 중진 정도 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많이 아마 의견들을 전달할 겁니다. 강력하게. 그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마 뭐 한 사람으로 정리하자. 그중에 교육부로 정리하자. 아마 이런 식의 의견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난번 25년 동안 청문회 도입 이후로 보니까 1기 내각 때 그러니까 평균 3명이 낙마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보니까 사실상 4명이 낙마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2명 연달아 낙마를 했습니다. 장관이 되고 한 달 만에 이제 한 명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복지부 장관이 연달아 2명 해서 이제 또 4명 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 한두 명 낙마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 대통령이 큰 부담은 안 됩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아주 골치 아픈 사람 안고 가는 것보다는 또 하나 털고 가는 것이 지지율이나 국정 운영에 더 오히려
득이도 많거든요. 문제는 이제 한 명이냐 두 명이냐인데 예. 어제도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만 현역 의원 불패 신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사실 그거 뭐 현역 의원이 뭐라고 아니, 참.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건데 현역 의원이니까 오히려 낙마해도 돼요. 네, 그렇죠. 의원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난 예. 전 현역 의원이니까 봐준다.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고 그 친명계라고 알려져 있는 그 김영진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은 강선우 의원 포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예, 예. 그 주중에 말이죠. 예. 그 주중에 좀 강선우 후보자까지 포함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류였는데 주말 오면서 약간씩 이진숙 의원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봐서 이진숙 후보자 얘기를 이제 그 여당 내에서 하는 걸로 봐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고 강선우 후보자는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제가 추천한 거 아닙니다. 그 말을 했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서 그 의중을 살피는 게 아닌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 두 사람을 추천했던 사람에 대한 사후 책임성 예. 이런 문제들이 인사검증 과정이 왜 철저하지 못했느냐. 특히 교육부 장관은 논문 표절 부분은 미리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논문 표절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사실 강선 후보자의 경우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옆에 그 소문을 다 들어보지 않고는 모르긴 몰랐을 거예요 아마. 대통령이 이걸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강선 의원은 잘 아니까 평소에 아니까 지명한 것 같은데 이진수 후보자는 검증이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검증 문제도 있고 이거 추천한 분들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진수 후보자의 경우. 근데 아무튼 강선 후보자의 경우는 아까 어느 언론 보니까 그 여당 중진이 이건 뭐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품성의 문제다 그러는데 이건 단순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품성과 도덕성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수임료 만 원이 받은 분들 안대희 대법관 같은 분들 낙마했잖아요. 그 사람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능력이 출중하죠. 근데 낙마했잖아요. 네, 네. 그것도 품성이니까 괜찮은 건가요? 그게? 그 논리가 그래서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 대통령 의중을 살피라고 이렇게 과도하게 누구를 옹호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같은 거 사실 저는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추천의 문제가 상당히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봐는 거예요. 보면은 인터넷에 뭐 보면 참 살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쪽에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인데 교육부 장관이 지금 사회부총리도 좀 승격됐지 않습니까? 이런 중책을 맡기느냐 말이야. 이런 비판들이 엄청 많은데 예. 어쨌든 두 사람 중에 뭐 한 사람 두 사람은 추천 뭐 낙마를 하든 말든지 이미 대통령 입장에 너무 많은 가랑비 옷을 젖어버렸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전반적 분위기에서 이준숙 낙마는 거의 기정사실화인 것 같고 강선우가 포함되느냐 마느냐 정도가 오늘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뜻임을 진임을 해서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 꺼내셨는데 그건 이따 후반부에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특검 수사 얘기 좀 하고요. 먼저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자 특검 측이 뭐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그냥 일단 기소를 했어요. 추가 기소를 벌써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예상된 거 아닌가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올 게 뻔하니까. 어차피 뭐 수사에 응하지 않을 작정을 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증거나 이런 진술 같은 경우도 진술과 물증 이런 게 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난 검찰의 조사도 그렇고 그리고 김성원 전 경호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런 사람들 얘기가 상당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물증을 채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대면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조사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실익도 없고. 그럼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기소하자. 그래서 전격 기소하는 지난번에 아니다. 이미 내란 그 우두머리 혐의에 기소가 됐고 이번에는 이제 뭐 문서를 추후에 그렇죠. 사로 만들었다든지 또 자기 체포를 저지하도록 했다든지 뭐 이런 등등 몇 가지 혐의를 쭉 다 열거해갖고 추가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특검 대세론이라고 할 정도로 솔직히 지금 세계 특검이 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 뭐 거칠 게 없습니다. 거침없어요. 예, 거침없어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협조를 넘어서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뭐 저항 반발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국민의 내부에서 계엄 주도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뭐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들 입장에서는 정말 특검 제대로 해라라는 이 여론이 너무 높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아주 압수수색이라는 여러 가지 전방위로 아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 거침없다는 게 드러나는 게 통일교 본부 등등 싹 다 뒤지고요. 네, 그렇죠. 뭐 순복음교회 목사, 김장한 목사 등등 또 싹 다 뒤지고요. 뭐 의원실도 뒤지고 뭐 권성동 이철규 의원실 다 압수수색하고요. 그야말로 거침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특검이 아니었으면 검찰 절대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동안은 못했을까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검찰이. 아니, 제 말이.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뭐 김건희 여사 과거에 무혐의 처분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개혁도 검찰이 자처면이 있는 것이고 특검에 대해서 이거는 뭐 설령 보수 지못 떠나서 이건 상당한 국민들이 여론을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언론에도 크게 다루지는 않지만은 이게 저는 초유일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 보수 교단의 원로 목사를 실명으로 네. 외부 공개해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거기다가 작은 사이비 집단이 아니라도 큰 종교 집단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이랬던 경우는요. 없었어요. 과거 박정희 군사 정권이 전두환 때도 없었습니다. 예, 예. 그만큼 저는 특검이나 이 현 정부에 대한 저 의지가 수사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게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이제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도할 정도로 국정에 개입한 거예요. 단순히 네. 공천 개입만이 아니라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압수수색을 안 하고는 물증이나 이런 걸 채취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침없이 특검이 밀고 나가는 거고 거의 모든 국민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 같은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제대로 뭔가 밝혀지겠구나라고 보내고 있는 거죠. 지지를. 네. 그리고 뭐 아직까지 그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특히 김건희 관련해서. 김건희 혐의만 관련해서. 16개입니다. 혐의만 지금 특검법의 대상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분도 사실 주변의 내각이라는 현역 의원 관련성도 지금 쭉 수사를 하다 약간 지금 주춤한 상태인데,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 아직 솔직히 말하면 손도 대지도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뭐 비밀의 방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건진법사. 근데 작년 12월 달에 그 건진법사 법당 뭐 조사했는데 그런 비밀의 방 전혀 뭐 손도 못 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짐 치우고 쓰레기만 나눈 상태였는데 예. 또 다른 이제 옮겨놓은 숨겨놓은 또 다른 비밀의 방에서 예. 다시 중요한 물증들을 이제 찾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루하루 상당히 아주 깜짝 놀랄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올 것 그 같습니다. 비밀의 방 언급하시니까 뭐 아마테라스? 네. 일본 천황거의 조상신, 신도의 주신? 이건 또 뭐예요? 글쎄, 뭐 하여튼 뭐 이 상상을 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아이고 참. 이건 실세갈 일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 네.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힌 그러니까 거죠. 국정을 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사유화했던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사적 권력이다. 라고 생각하자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가 넘는 거죠. 근데 탄핵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옛날 그 대선 직전인가에 녹취했던 거는 뭐 작은 기사하고 뭐 내가 권력을 잡으면 뭐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대로 이루어졌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속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좀 기가 막혀 이건데. 요즘 과거의 국정농단은 상당히 좀 전방이고 뭔가 좀 권력을 움직이는 이거는 너무 상상도 못하는 뭐 주술적인 것들, 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요즘 많습니다. 한간에 이런 얘기 있는 거 아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참 잘했다. 그러니까 제가 탄핵 안 돼서 큰일 날 뻔했다고. 계엄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빨리 물러나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거 안 하고 계속 2년을 이런 식으로 끌고 왔으면 앞으로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절대 났을 이런 거예요. 얘기 하시는 분들 요즘 많아졌어요. 정말로 탄핵되기가 너무 잘 된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것의 원인이 된 계엄을 본인 스스로가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자기 머리에 총을 쏜 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거 계엄을 해서 그야말로 스스로가 계몽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계몽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계몽 당하고 있는 계몽 거죠. 당한 거죠. 강제로 계몽 당하는 거죠.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아직 이게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계속 나올 테니까. 거침없이 치닫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 아무튼 여론은 상당히 좋은데 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한간의 지적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결과가 드러낼 거예요. 특검 수사 결과가 뭐 사사시 뒤지기만 하고 결국은 뭐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12시 30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아, 1시 30분 향해 가는군요. 제가 시간을 잘못 고지했습니다. 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정현정 씨. 네,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제 새벽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 구간이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리 우회가 필요하고요. 월계 일교에서 월릉교 사이는 현재 도로가 침수되어서 전체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재개된 건데요. 경부선, 호남선 그리고 경전선 등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휴게소 부근 주의가 필요한데요. 1차로와 2차로에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천 공주고속도로는 공주 방향 서천터널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인데요. 설악에서 화도까지와 남양조금소에서 강일까지 막히고 있는데요. 정체 구간 늘어서 약 20km 가까이 막히고 있습니다. 미사 부근 1차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광 2터널 부근 2차로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고인돌 휴게소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서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열 교수.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한 얘기던데요. 그 지금 전환기 씨가 10만 명 당원 입당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 극단주의자가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들이 주류 정치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주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이게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적당히 뭐 총선까지 가다가 패배한 이 정도가 아니라 당이 완전히 극단 세력 극우주의자에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따 2시에 김문수 전 장관 전 후보가 대표 출마 선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환기 씨가 10명을 입당시킨다고 계속 안철수 의원이 친길게다란 말이 나올 정도에 지금 친길게 이 상황과 맞물리면서 국민의힘의 상황이 단순하게 수구적이다 퇴행적이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지금 윤호개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세력들을 그대로 입당시키는 완전히 역사의 반동을 하는 게 아닌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지금 구구 재미동포라는 사람이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최근 한국 와서 6일 동안 몰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쏟아.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대요. 글쎄요,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됐대요. 와, 이 쏟아낸 말들이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말이죠. 뭐 중국이 가짜 투표지를 해서 뭐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한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뭐 북한, 한국 좌파 정권이 뭐 흔들리고 있다. 또 다른 얘기들은 뭐 옮기기도 제가 민망할 정도로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쏟아냈는데 이게 어떤 게 참 대명천지 아무렇지 않게 통과되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도 참 우리 대한민국이 개헌 끝난 지가 언젠데 이게 좀 말도 안 된다. 근데 이런 걸 겨냥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한마디 딱 해서 이제 국민을 겨냥해서 구구 컬트 정당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컬트 CULT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극단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구구 컬트 정당이다. 이거 뭐냐면 구구 아스팔트의 극소수의 강성 우파들을 하고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정당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가는 걸 보면 꼭 극우 컬트 정당
네. 네. 벼랑 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스탄 얘기 꺼내고 부정선거 얘기 꺼내고 하셔서 오늘 일부 시간에 움직이는 세계 코너에서 일본 이번 오늘 지금 참의원 선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본 선거 관련 그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가 일본 언론에서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일본에서도 부정선거론이 그렇게 확산한대요. 부정선거라고 의심하고 믿는 사람이 무려 20몇 %가 된다는 식의 지금 조사도 있대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사실 미국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현상이구나. 미국의 트럼프가 부정선거론을 그렇게 피력하고 뭐 의사당 난입까지 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 다 사면시켜주고 미국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많죠. 일본도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그렇구나. 네, 글쎄요. 이게 무슨 전 세계적 무슨 극우 도미노 현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모론 이런 거. 우리나라가 근데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대선 끝나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그 모스탄인가 그 사람까지 와서 이제 우리 지금 이 시사본부의 주자가 될 정도니 이게 단순히 부정선거론자가 일부만 지금 물론 일부는 일부겠죠. 전 국민에 비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제1야당을 지배할 정도까지 됐어요. 대선 후에 이제 사후 여론조사를 심층적으로 한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요. 부정선거 의심을 분명히 하는 국민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한 14, 15, 16%가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보면은 10% 후반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은 그 사람들만 지지하는 것 같아요. 다 지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지난 게 자꾸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했던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40%가 있다. 그 탄핵 반대 이걸 왜 자꾸 나무라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사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 40%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화해할 수 없는 두 집단이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다 떨어져 나갔고 부정선거론 음모론을 믿는 한 10몇 %가 남아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대신 당을 지배하겠다라고 전환기가 입당을 하고 전환기 씨가 거기에 또 편승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거 뭐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정말 극단 극우 세력을 전락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뭐 당대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강성우파 전직 강사 출신의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뭐 뒤집고 있는데 이 전환기 씨 입당 문제가 정말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거는 상징적으로 단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이 국민힘이 찐윤 내란 정당이다라는 단적인 이제 의미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계엄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들이 여전히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단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환기 씨 말 들어보면 10만 양병설이 뭐냐면 자기가 당권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본인이 당 대표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도 그냥 놔두는 아무 손도 못 대는 이 국민힘. 이거는 정말 송원석 원내대표 체제라는 거는 저는 뭐 이 강성 보수 정당 따라서 그보다 더 협소한 TK를 중심한 정말 극소수의 강성 친일 체제가 아직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이거 반증인데 앞으로 당권 여하에 따라서 이제 폭망하느냐 아니면 그나마 재개하느냐. 관건 오늘 2시에 또 김문수 방금 얘기했잖아요. 거의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뭐 안철수, 조경태 이런 분들 출마 선언한 상태고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확정되자마자 안철수, 한동훈 두 사람이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이 오죽하면 당대표 뽑을 때 100% 국민 여론조사 하자라고 하는 게 당원으로 해서는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런 제안을 한 건데 그건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당해서 당원 80% 여론조사 20%로 확정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결국은 뭐 지금 우려하시는 그 세력하고 뭐 한동훈, 조경태, 안철수 뭐 이런 류의 세력들이 결국은 한판 붙어서 결론을 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잡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하게 봤어요 저는. 그래도 결국은 합리적 선택, 전략적 선택을 할 거다 국민의힘도. 근데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훨씬 더 뒤로 후퇴했고
극단 극우 세력이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대선 끝나고 나서. 그건 또 간단히 말해서 최 교수께서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될 때하고의 결정적 차이는 그때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같은 편이에요. 지금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밀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질 뿐 아니라 두 세력이 갈라진 상황이 글쎄 된 그렇게 거거든요. 됐죠. 완전히 그 갈라선 두 세력이 이번에 붙는 상황이라서 모르죠. 근데 지금 같아서는 지금 당원 분포로는 질 것 같은데 그렇죠? 한동훈 쪽이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고민인데 네. 제가 좀 한동훈 주변 좀 알아보니까 전에는 그래도 불출마가 8 정도. 출마 가능성이 2 정도 있는데 김문수 이제 출마처럼 굳어지면서 거의 지금 오늘 현재는 반반 쪽으로. 근데 고민이 뭐냐면 이제 출마를 하더라도 이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론조사 전체 여론조사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제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는 크게 지기 때문에 당원이 80%나 이게 이제 고민이 돼. 지난번에도 졌지만 이번에 또 당권에 나가시면은 상당히 치명타를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민은 뭐냐면 그럼 만약에 본인이 막판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철수를 대타로 미느냐 아니면 조경태를 미냐는데 안철수를 밀고 연대한다. 최근에 두 사람 또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칫하면 안철수 의원이 반윤의 상징적인 존재가 돼서 대권에 오히려 유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또 한동훈의 고민이죠. 그래서 한동훈 쪽에서는 그래도 결국은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조경태를 밀지 않겠는가라는 설이 오니까 유리하지만 점점 시시각각 본인의 출마 가능성이 조금씩 지금 높아가고 있는 저는 상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 전 장관 전 후보가 좀 출마한다는데 여기서 만약에 출마 안 하면 이게 피하는 꼴이 돼요. 회피하는 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이건 지더라도 지든 이기든 한판 붙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상민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상민 전 의원은 아무튼 한동훈, 안철수, 조경태 이런 분들이 똘똘 뭉쳐서 후보를 내가지고 이른바 친윤 세력과 정면 승부를 해서 이기면은 이제 당 주도권을 쥐고 혁신을 해내고 만약 거기서 지면 당을 쪼개야 한다. 쪼갤 수밖에 없어요. 쪼개야 한다까지 얘기하던데. 이대로 당이 갈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저기 김문수 전 장관이 당이 대표가 된다. 그럼 그 세력 분포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전환기 씨 또 들어와 있고 친윤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아주 퇴행적인 세력이 당을 지배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조경태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와야죠. 더 이상 어떻게 뭘 합니까? 이제 정말 국민의힘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제 정말. 진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이대로 가다가는요. 나라가 위험하게 생겼어요. 제1야당이 위험한 게 아니라 야당이 너무 허약해지고 극단으로 가버리면 이게 국정 주도 세력도 나태하게 된다고요. 이건 공동체 이게 한동훈 전 대표 말이 일리가 있어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 말이. 그는 한동훈의 안철수 조경태는 싹 나가서 이번에 출마해서 선의 경쟁을 펼치다가 막판에 단일화해서 승부를 보는 수가 있고 그렇게 해도 만약에 친윤 당권자가 된다면 그건 오히려 당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또 다른 어떤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친윤이 당권을 잡게 되면 그 얘기는 그냥 당에 있어라 아니면 나가라. 나와야죠. 나와야 돼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되는 모양새를 보니까 절대로 그 당에서 밑바닥까지 가서 재생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당은 거의 회생 불가능해요. 따로 새롭게 당을 차려서 그러면 제3정당 이런 개념이 제3지대 개념이 아니고 이런 가능성은 있죠. 일단 내년 지방선거를 완패하고 예를 들어서 김문수 대표 체제로 치러서 완패를 해버리면 그때 이제 물러날 거 아니에요. 그 후를 도모해 보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총선이 또 많이 남았잖아요. 2년 이상 2년 남았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3년 남았죠. 남았고 근데 내년 지방선거 때 완패한다 그러면 그때 새로 태어난다. TK는 여전히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친윤이나 이런 TK만 이기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TK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친윤이 거기. 아니 근데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만약 참패하면 김문수 대표가 만약 된다는 가정하에 김문수 대표 버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물러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쪽이 들어온다. 글쎄요. 근데 여러 경우를 봤지만 국민의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동훈 전 대표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그때 한 편이라 했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이 정당은 보니까 이 지금 이 극단 극우 세력 이 뭐 탄핵의 바다인지 강인지 이거하고는 결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눈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도 애정을 담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김문수가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1번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한 대로 김문수가 당대표가 돼서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폭망하면 보수 입장에서 사실 맨땅에 다수 새로 시작하는 또 황골탈퇴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봐서 이 정당은 제가 볼 때 전 태어나서 이런 정당 처음 봐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난 해생 가능성 없다고 봐요. 일단 지금 당대표 전까지 혁신위원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누가 들으면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방금 최창희 교수 말씀대로 그냥 놔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갈 때까지 가도록 뭐 아니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은요 중도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국민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대선 전부터. 근데 같이 있느냐 그 사람들 아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여기서 혁신한다 쇄신한다 저는 이건 이젠 어렵다. 전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면 유럽이나 뭐 이런 뭐 중남미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만은 뭐 특히 난민 문제나 뭐 이런 등등에서 아주 극우적인 성격의 정당들이 속속 생겨나서 지지도를 꽤 높이고 있죠 유럽 같은 이런 경우는 현상이 그렇죠. 벌어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중도 보수 정당이 따로 있을 때를 이제 전제한 건데 우리는 지금 보수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양당제 시스템이라서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최창희 교수처럼 나와라라고 하는 거는 나와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등과 또 힘을 합치면 그렇죠. 그게 이른바 중도 보수 정당이 되고 그게 보수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극우 정당은 뭐 그대로 있고 아예 약한 존재로 이제 뭐 전락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걸 건데 보는 거죠, 저는. 근데 한국의 선거제도와 이 양당 정치의 오랜 역사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구구정당의 어떤 태동, 그 발전 과정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근데 제가 유럽이나 남미를 보더라도 계엄이라든지 쿠데타를 했던 구구정당이 세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 세를 얻는다는 게 뭐 과반을 차지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 뭐 높아야 한 15, 20%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 정도 높은 거죠. 그런 거니까요. 꽤 높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이 그나마 변화하려면 아까처럼 뭐 경선의 룰을 좀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바꾸잖아요. 시스템 바꾸는 근데 바꾸는 사람들이 친윤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TK를 중심으로 한 송원석 등등에서 강성 찐윤이 확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개혁파가 되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굴러가도록 놔둬버리는 것이 말하자면 극우 컬트 정당으로 가서 완전히 그냥 망가질 때까지 놔둬버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 손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8월 22일에 전면적인 어떤 그 경쟁이 한번 펼쳐질 거는 분명해 보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말 이 극우적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지금 시대적으로 흐름이 윤석열 편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으니까 지금 당분간은 좀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보통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목소리 더 내야 되겠다 막 이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경북 TK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온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서 이게 나와도요. 양당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가 아니라 이들이 완전히 소수세로 전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경북 TK 국민들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면 정말 그 나온 사람들 아까 말씀 나눴던 여러 명 조경태,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보수 중도가 돼서 그게 양당제 되고 이건 제3정당은 아주 찌그러진 정당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창희 교수는 줄곧 그렇게 나와라는 얘기고. 나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정통 보수 이른바 이 온건 보수들이 한 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말하죠. 계속 하고 극우 있죠. 보수만 목소리를 높이고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데 극우 정통 보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이 다수 아니십니까? 다수. 아니 한동훈, 안철수 등등도 매일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는 오히려 밑바탕에 있는 세력들이 대구라든지 말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상당히 온건한 보수적인 집단이나 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지금 위에 있는 몇몇 정치인들만 목소리를 내지 보수의 집단들은 어떤 행동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강성 보수 일변도로 지금 가지 않나. 그러니까 전환길 같은 사람이 말하면 그게 완전히 지지가 결집이 돼요. 그 사람들이 10만 당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당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수로.
근데 그 정도 여기 그런 사람이 아니 예를 극단적인 사람이 들면 없겠네. 한동훈이만 자꾸 얘기를 할지 친한 게 이런 거 한 20명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 침묵을 지키고 20명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똘똘 뭉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그러니까 문제죠. 그리고 원외 당협 위원장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해야죠 사실. 해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일 효과 있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구 경북이나 영남에 있는 국민의힘도 원외위원장들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봐요. 자기들이 살려면. 그 사람들이 아직 이제 경북 TK의 민심이 여전히 그 극단 세력에 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전광훈 세력, 뭐 세이브 코리아 세력 이쪽에 워낙 지금 과잉 대표가 과잉돼 됐기 있어요. 때문에 그런 네, 거기도 맞죠. 하고요. 네. 요 대목에서 이 민주당 당권 경쟁 때문인지 서로 이제 정청래, 박찬대 다 센 발언들을 내놓고는 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국민의힘을 저 청산시켜 버리겠다, 정당 해산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일각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은 계속 이거 정당 해산으로 가버릴 거다라고 막 해산될 정당이다, 법적 해산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로 정당 해산 청구 들어갈까요? 그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얻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쪽이 국민이 명분이 또 생긴다고요. 제 말이에요. 예. 탄압받는다는 명분이 딱 쓴다고요. 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건 지금 뭐 전당대회 때문에 강성 발언해서 이제 당원들 그냥 뒤집어지려는 것 나오는 거죠. 같아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나무당 깨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경우는 바로 또 역풍이 역풍이 불거든요. 불고요. 그래서 지금 가만 놔둬도 지금 깨지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기 제 때문에 말이요. 더 이상 그 부분은 언급할 상황이 아닌 것 박근혜 같고. 정부 때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해서 글쎄요, 실제 통합진보당. 시켰잖아요. 그때 굉장히 보수적 성향의 법조인들도 비판이 많았어요. 정당은 이렇게 권력의 힘으로 해산 청구하는 거 아니다. 정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저절로 찍어들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게다가 지금 그래도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을 해산 청구한다? 그건 바보짓이죠. 미친 짓이고. 논리도 안 맞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 그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우리 해산하고 말이야 새로 시작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고 옛날 천막 당사처럼. 근데 밖에서 나오는 거는 뭐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근데 정말 답이 안 보이네요. 국민의힘은 지난번도 그렇고 올해도 진짜 그렇고. 답이 없어요. 이번 답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일단 전당대회에서 한판 붙는 건 정해졌고 뭐 하는 거고. 그 후에 쪼개지느냐 마느냐 그래요, 둘 중에 뭐 하나. 그거예요. 상당 기간을 거칠 거예요. 지금 과거에 현재 민주당이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정도 기간이 숙성돼야지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쉽지 그런 물론 제가 국힘 선거 보수- 몇 번 더 하고 몇 번 더 깨지고. 국힘 보수 쪽 사람들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일 당장 당대표 선거에 누가 이기냐면 다 바로바로 친윤이라고 하거든요. 김문수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은 친윤계가 이길 가능성이 이번에는 높아 보이는 거죠. 김문수 전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커요. 이대로 간다면 정말로. 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까지 워낙 좀 이렇게 시간이 필요했던 점도 있고 전당대회가 공식화되고 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아까 우리 최진 원장도 지적하신 당협위원장들 수도권에 있는 뭐 젊은 의원들 분명히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우리도 당원 배가 운동 합시다 막 하고 한다면 뭐 엄청나게 그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있어서 있겠죠. 8월 22일에 전면적 승부는 한 번 되긴 될 거예요. 한번 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뭐 한동훈이나 조경태 이쪽이 된다면 또 한번 봐주면 하죠. 또 한번 기대해 보는 보는 거예요. 거고요. 근데 뭐더 봐야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 정말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초선들 여야 떠나서 특히 국민과 초선 같은 경우는 자기 목소리 너무 없어요. 존재감이 네, 없어요.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완전히 거의 아주 알겠습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매주 이렇게 국민의힘 걱정을 해주는 참 우리의 충정을 그러니까 진짜 걱정이 답답해요. 너무 네, 많아요. 참. 정말 답답합니다. 네. 직진본능 직설하고 했습니다.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항조의 거짓말 들으시고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